로널드 리드가 사후에 남긴 재산은 무려 100억 원. 100억? 네. 뭔가 다른 비밀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오늘 이 이야기 끝에 보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네.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볼게요. 네.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MBA 학위를 딴 후에 메릴 린치에서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중역을 지냈고 백만장자로 은퇴한 다음에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근데 자기는 큰 집을 짓는 게 소원이어가지고 엄청나게 모기지를 얻어가지고 화장실이 11개 그리고 엘리베이터 수영장이 있는 엄청난 대저택을 지은 다음에 연일 수영장 파티를 열어갖고 이게 화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포스코는 하루아침에 파산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11개의 저택은 압류당하고 그는 무일푼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이제 미국에서 엄청나게 큰 뉴스로 이제 세간의 이목을 끌었었어요. 부자가 한순간에 망했으니까. 근데 그 일이 있은 후부터 몇 개월 뒤에 또 하나의 뉴스가 국제 뉴스의 탑을 장식하는데 로널드 리드, 혹시 로널드 리드 들어봤나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어떤 할아버지였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뭐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요.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17년간 백화점 바닥을 쓸었고 38세에 방 2개짜리 작은 집을 산 다음에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이 자벽부 로널드 리드가 사후에 남긴 재산은 무려 100억 원. 100억? 네. 과연 뭐 어떻게 이 사람이 100억을 벌었을까? 이 놀라운 소식도 국제뉴스의 탑을 장식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아니 자동차 수리와 백화점 바닥 청소 일을 하셨는데 재산을 100억이나 남겼으면 뭔가 다른 비밀이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오늘 이 이야기 끝에 보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입니다. 네. 부제는 당신이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그 저자 모건 하우절은 부를 다룰 때 영향을 주는 잘못된 행동, 원인, 편향, 결함 중 가장 중요한 20가지를 골라서 정리 보고서를 썼었는데 그게 큰 방향을 일으켰고요. 네, 그래서 하우절이 관련 주제를 더욱 깊이 연구하고 확장을 시켜서 한 권의 책으로 3년 전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 항상 그 경영 쪽 1등, 2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제 모건 하우절이잖아요. 지금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돼 있죠. 무려 3년이 넘게 됐는데도 아직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운명은 어디에서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1970년대 태어난 세대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더라도 거의 뭐 10배의 경제적 성장을 경험했죠. 저희들도 그렇죠.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걸 경험했는데 195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시장이 불안정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돈에 관한 의사결정이 어려운 이유는 이게 새로운 주제라서 축적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책은 빌 게이츠가 중학교 2학년 때 최첨단 컴퓨터가 있는 학교에 다니면서 꿈을 키웠다는 예시를 통해서 행운과 그 밖의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학교 때 절친이었던 켄트 에번스는 빌 게이츠와 사업 마인드와 끝없는 야망을 공유해 왔는데요. 하지만 켄트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등반 사고로 숨졌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최첨단 컴퓨터를 가질 확률이 100만 분의 1 정도인데요. 역시 중학교 때 산에 숨질 확률 또한 100만 분의 1 정도로 빌 게이츠 그리고 켄트 에반스의 사례를 통해서 행운과 리스크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실패와 성공은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 요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최첨단 컴퓨터를 가진 학교에 간 확률도 굉장히 낮지만 유망한 사람이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 확률도 적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뭐 하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은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라고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게 정말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소비 부자와 자산 부자의 차이를 정의하고 있는데 소비 부자는 그야말로 소비하는 거예요. 자기 소득을 다 소비하는 그에 주력하는 사람이고 럭셔리한 생활이나 큰 지출을 즐기는 사람이고요. 자산 부자는 그 반대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10만 달러짜리 차를 사거나 큰 집을 구입하는 뭐 그런 소비 부자의 특징이라고 하면 반면 자산 부자는 부를 늘리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자산 부자는 현재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의 부와 자산을 중요시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돈과 관련된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다. 이게 워렌 버핏의 말과도 이제 일맥상통하는 게 당연히 많이 벌면은 좋지만 그 지출이 적어야지 그만큼 자산도 쌓이는 거고 적립된 자산으로 인해서 불어날 수 있는 복리의 효과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인 거잖아요. 그래서 돈의 심리학은
경제 투자에 대한 서적이지만 이게 투자 기법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돈 자체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연구해야 된다는 시각이 기존의 경제 서적과는 좀 다른 것 맞아요. 같아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투자 매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우리 전체적인 시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깨우치게 해주는 저도 이거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경우가 드문데 이걸 이해하려면 인간의 탐욕, 항상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불안정성, 낙관주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심리가 많은 사람들이 뭐 나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이게 계산을 잘해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감정적이고 이제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을 하더라. 우리 감정이라든지 행동이라는 게 그 재정적인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미 있는 내용과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본인이 가진 그때까지의 이 정보나 경험, 환경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 해요. 뭐 이거는 이제 미국 사람이 쓴 책이니까 그 책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에 관한 관점이라는 면에 있어서 1950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30살이 됐다고 치면 1980년도쯤이 됐겠죠.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실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자기가 이제 30년간 살면서 그걸 경험해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그냥 똔똔 그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갖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점은 주식 해봤자 크게 버는 것도 없고 장밋빛이 아니겠죠. 그러나 이제 그에 반해 7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30세가 됐을 때는 막 10배 막 100배 막 이렇게 뛰는 주식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은 당연히 5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인정을 못하고 그들의 시각은 왜 다를까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정말 인사이트인 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부모님들 또 윗세대를 놓고 보면은 전쟁을 겪은 그런 분들이라든지 그러면 투자를 미래를 보고 현재 현금에 어떤 금융상품을 투자한다는 게 사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도 있고요. 무슨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을 테니까 그냥 현금이 최고다. 현금을 끌어안고 있는 게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집에도 막 현금 보관하고 예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배경을 감안했을 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를 나의 기준에서 이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미친 사람은 없고 누구나 자신만의 경험에 근거해서 주어진 순간에 자기에게 합리적으로 판단된 그런 의사결정을 한다는 팩트를 우리가 스스로 이해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무조건 맞다라는 게 아니라 나의 현재 생각은 나의 환경에 반영된 거다라는 거를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유명한 이야기지만 야후가 페이스북을 팔려고 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이 유망한 것 같으니까. 근데 페이스북은 거절했죠. 장난해? 내가 너네보다 훨씬 더 커질 건데? 이제 저커버그는 그런 생각 갖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메타가 된 페이스북은 거절했어요. 이 페이스북은 뭐 결국은 야후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가 됐어요. 지금의 메타가 됐죠. 그런데 뭐 야후는 어떻게 됐죠? 뭐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야후를 사겠다고 했을 때가 있어요. 야후가 잘 나갈 때. 근데 그 제안을 그냥 거절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야후 어딨나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이제 돌이켜서 보면은 이 바보 같은 놈들 그때 팔 수 있을 때 팔고 나왔어야지 멍청한 야후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거죠. 결과를 우리가 이미 아니까 돌이켜 보면은 평가할 수 있을 뿐이지 그 시점에서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지를 말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구독자분들께서 코로나가 터질 줄 아셨던 분 혹시 계신가요? 뭐 아무도 없죠. 우리가 아는 것은 전부가 아니라는 거 이걸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그래서 더 나아가서 특정한 어떤 개인 사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큰 패턴에 주목하는 게 좋다. 만족을 모르는 삶의 비참함을 나타내는 사례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인데요. 인도에 한 유명한 사업가가 있어요. 구타라고 하는 사람인데 네. 그 맥킨지라고 유명한 탑클래스 컨설팅 회사의 CEO가 되기도 하고요. 네. 또 유엔이랑 세계 경제 포럼에서 중요한 직책도 맡고 빌 게이츠와도 자선 사업도 같이 하고요. 빈민가에서 시작해서 가장 성공한 사업가가 된 사람입니다. 부도 어마어마하게 쌓았겠죠. 그래서 1억 불이 넘는 자산을 쌓았는데 네. 이 사람은 만족을 못했어요. 골드만삭스의 이사회 멤버였는데 내부 정보를 가지고 투자한 것이 감독원에 발각이 돼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이거 영화 같네요. 그 돌이켜 보면 만족을 모르는 거죠. 역시
인간의 욕심이 문제입니다. 워렌 버핏이 중요한 얘기를 한 게 사람들이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을 하는데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은 그런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내던진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 말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의 행복이라는 거는 찾아오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역시 이거 명언을 하십니다. 알면서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네. 어렵게 만드는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남과 비교하기 때문인데요. 뭐 대학을 가는 것도 그렇고 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적인 인정 욕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일 텐데요. 뭐 이런 것들을 남이 뭐라 하는데 휩쓸리게 되면은 그럼 이제 비교하게 되고 만족을 모르는 그런 삶이 되고 피폐해집니다. 비교는 정말 안 좋은데요. 이거 남이랑 비교해서 남을 이겨도 안 좋고 저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게 되면 되게 비굴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기면 또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래서 비교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겨도 안 좋고 저도 안 좋고 그러니까 시도도 안 좋고 결과도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향해야 됩니다. 경쟁과 남의 시선 이런 거를 신경 쓰다 보니까 그 정말 저부터도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오늘부터 노력을 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워렌 버핏에 대해서 수천 권의 책이 나왔지만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그의 부의 99%는 50세 이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엄청난 희망인데요. 저희 아직 50세가 안 돼서 좀 남았습니다. 네. 근데 그분이 56세가 됐을 때가 이제 87년도인데 근데 그때 1빌리언이래요. 1빌리언도 많은 돈이지만 그게 1%밖에 안 됐다는 게 그렇죠. 더 놀라운 일이네요. 그래서 모두가 그의 귀신같이 대단한 투자 실력을 얘기하지만 그 자산이라는 것이 55세가 넘고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쭉 올라왔다는 거는 복리의 힘을 활용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들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복리의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투자자로서 이제 올타임 최고 부자가 된 거는 어마어마한 최고 수익률을 낸 사람이 아니에요. 75년이나 19년, 75년에 걸쳐서 꾸준한 투자를 해왔다는 게 이게 진리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수익률을 욕심내는 게 아니라 꾸준한 투자 그리고 괜찮은 수준의 수익률을 장기간 유지하는 게 그리고 닥치고 기다려라 라는 게 복리의 파워를 이해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게 있기 위해서는 일단 장수를 해야 돼요. 지금 9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도 햄버거 먹고 정정하시잖아요. 콜라 먹고 햄버거 먹어도 이렇게 잘 사는 게 참 타고난 것 같아요. 네, 멘탈도 진짜 괜찮고 지금도 발표하는 거 보면은 머리가 굉장히 맑으시잖아요. 맞아요.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전반적으로 워렌 버핏에 대한 사례를 되게 많이 소개를 해요. 그만큼 그의 철학을 많이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뭐 수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안전한 시장이나 지수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ETF나 뭐 비슷한 인덱스 상품으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이제 뭐 그런 방향의 얘긴데요. 당연한 얘기지만 어찌됐건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흐린 날도 투자하고 바람 부는 날도 투자하고 하지만 그게 인생의 끝이 아니니까 그때그때 하나하나에 너무 좌지우지 돼서는 안 된다. 그냥 닥치고 계속 오래 해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아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존버인가요? 이게? 존버죠. 네. 제가 또 이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거는 자유라는 거, 그 돈을 사용해서 자유를 살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는 데 있어서 부자가 되어야 하는 또는 부자가 됨으로써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가 이 자유를 산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저자가 얘기를 하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오늘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자유고 부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가 제공하는 최고의 선물은 당신의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뭐 놀기만 하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치 있게 쓸 수 있게 해준다는 거. 근데 그게 가장 혜택이라는 거죠. 얘가 저절로 끄덕이시네요. 네, 비슷한 사례로 이제 페라리를 타는 어떤 사람을 보는 주유소 직원의 시선을 이 책에서 얘기를 하는데 와 이거 유명한 얘기죠. 네, 페라리를 모는 사람은 아마 몰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하차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페라리를 몰고 가면 사람들이 나를 물어보겠지. 사람들이 보긴 봐요. 진짜 보긴 봐. 근데 실상은 차를 보지 당신을 보지 않는다. 요거는 진짜 생각 못 해봤었는데 내렸는지 슬금 보고 그 사람 가면 이제 차를 계속 그렇지, 보는 차를 거지. 보는 거지. 보긴 보니까 진짜 그럴 것 같아. 사치를 한다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고 당신의 재산이 그만큼 없어졌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1억 5천짜리 차를 사면 1억 5천이
뚫었겠구나 저 사람은.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보여지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은행 잔고, 주식 잔고 뭐 이런 걸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어떤 값비싼 재화를 사고 그걸로 나를 알리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원하는 건 관심받고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고 이런 어떤 그런 그 유능감 이런 기쁨인데 그걸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 에르메스 백 뭐 이런 것들보다는 정말 겸손, 친절, 공감이라는 것이 당신에 있어서 부 혹은 당신이 원하는 어떤 존경, 어떤 충만함 이런 걸 가져다 주는데 효과적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책에서 근데 경제 서적이 맞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음. 우리 주변에서 이제 알지 못하는 이제 찐 부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졸부가 된 사람이 아니라 찐 부자들은 차도 막 10년, 20년씩 타고 옷도 화려하지 않은데 이제 내적으로 겸손과 그런 친절함이 아주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거죠.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존경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가슴을 막 후벼 파는 내용이라서 이 책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끝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책은 어쨌든 간에 이제 경제 경영 서적이고 그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를 주는 책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심리적인 안정감이 주는 혜택을 잊지 말아라. 이게 약간 심리학과 관련된 책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모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니까 인간의 심리를 파악해야 하고 나의 마음도 저 사람의 마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항상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결국은 이제 리스크 테이킹이 될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는 항상 있고 그리고 운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운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밤에 잘 자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 투자를 저 투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이걸 투자해 놓고 상상을 하는 거죠. 어떤 걸 하는 게 내가 밤에 잠을 잘 잘 수 있느냐. 그냥 요걸 기준으로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피셔의 책이 있잖아요. 보수적인 투자자는 잠을 잘 잔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량하고 안정적인 투자처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쉬지 말고 계속 투자를 해야 하고 그럼 밤에 잘 수 있게 되니까 스트레스 없이 그래서 워렌 버핏이 오래 사는 맞아요. 거예요. 네. 건강하게 오래 살게 될 네. 테고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다 오래 기다리는 투자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딱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완벽합니다. 마지막에 이 저자인 모건 하우절이 그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어요. 저는 이 편지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작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요약한 것 같아요.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 원장님께서 좀 읽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너희들도 언젠가 금융에 대해 배워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다. 첫째는 내 선택으로 부와 가난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인생에서 우연히 제공하는 역할을 과소평가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가치와 보상을 믿었으면 좋겠으나 모든 성공이 노력만의 결실인 것도 아니고 모든 가난이 게으름의 결과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돈의 가장 큰 배당금은 너의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네가 원할 때 원하는 일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사람과 함께 원하는 만큼 오래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은 그 어떤 고가의 물건이 주는 기쁨보다도 더 크고 지속적인 행복을 준다. 진정한 성공은 나를 사랑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얻는데 압도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나의 순자산이 아니라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세상은 나의 세상과 다를 것이다. 마치 나의 세상이 내 부모님의 세상과 다른 것처럼. 그러니 내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조언들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괜찮다. 사람들은 모두 다르고 정답을 다 가진 사람은 없으니 누구의 조언이라도 너의 가치관, 목표, 환경을 고려해서 받아들이기 바란다. 끝. 여운이 있네. 그렇지, 여운 있지.